나가시고 준비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한 주를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튼 조금 쉬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요새 하도 참 아주 의외의 사건들이 터져 나와서 이런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참 걱정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일단은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 아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의 소회는 어떠신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좀 그쪽은 나가봤었는데 뭐 여러 번 나갔지만 어제 나가서 보면은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이 사실 벌어진 거죠, 지난 주말에. 근데 보면 이제 사실 뒤에 가서 제가 인문학 얘기를 할 때 이제 사실은 동양 사상,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상 얘기를 조금 물리학과, 과학과 결부시켜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노즈 아마 맹자인 것 같은데 뭐냐면 불인, 그러니까 인하지 않은 불인은 비인이다, 인간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러니까 인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해석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고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그거를 뭐 저희랑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그건 뒤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과학, 물리학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거는 뒤에 인문학 얘기할 때,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얘기할 때 좀 상세히 논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 좀 잘 참고 좀 기다려 주시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여기 사례를 썼습니다만, 과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거기 관련해서 뭐 이제 교양과 과학, 그리고 과학의 성격을 여기 지난 시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거 말고 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 끝에. 네? 왼쪽 끝에. 쟤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있었구나. 아니, 위에 거. 네, 지금. 네. 아직은 교수님이 여기 전자칠판에 익숙지가 않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어두신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저희가 라이브기 때문에. 저거 열어두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교양과 과학 문제를 제가 이제 다뤘고, 바로 지난주가 아니라 다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난주죠. 그때 이제 과학의 성격을 이제 다뤘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 제가 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계산해서 과학의 성격을 다 못 끝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에 다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조금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 문제는 사실은 인문학에 저희가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과학의 철학적 배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제 요 문제, 과학의 번천 문제를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간의 이제 역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혼자 독자적으로 변해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당시 시대의 여러 가지 시대상을 반영하고 시대 정신하고 같이 갔다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과학이 변해왔다는 걸 좀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앞으로 당분간 이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에 전체적인 개관이 되겠습니다. 그 아웃라인, 전체 개요를 한 거니까 말하자면 제 강의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2주가 돼서 잊어버렸네요. 쓰는 방법을. 자, 그래서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 과학의 변천에서 여기 이제 썼습니다만 과학 활동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여기 썼었듯이 현실 사회 속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거는 뭐 어디 따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 자기 자신 심리가 있을 테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존재하니까 당연히 사회 안에 일원으로서 이런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생각 안 할 때는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라서 뭐 이러한 영향이 전혀 없이 완전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발전할 거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우선 과학자 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보통 우리가 흔히 학회라고 그러죠. 뭐 물리학, 한국물리학회, 뭐 대한화학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학회가 있고, 뭐 미국에 뭐 미국 물리학회, 뭐 미국 화학회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학회가.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세계 전체가 모여서 학회를 하나 조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학자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관념체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물리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사회가 물리학 사회가 어떤 가장 이제 중심으로 여기고 이거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걸 어긋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걸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퇴출되는 거죠. 뭐 퇴출되고 왕따 취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규범,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패러다임. 한자어로 규범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말도 있긴 합니다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탐구하는 과학에서 그러한 게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말이 제가 보기에는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본보기. 본보기란 말인데 이 본보기라는 것이 이른바 이제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머스 쿤이라는 분이 1960년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대개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 어떤 본보기에 의해서 발전을 해온 거다라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이라는 게 훨씬 더 어떤 좀 객관적이고 어떤 말하자면 보다 더 이렇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죠. 넓게 지우시면 그냥 됩니다. 네. 네. 다시 펜을 하셔야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자 사회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니죠. 뭐 제가 물리학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영향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내란 일어나고 그러면은 과학 활동이 뭐 거의 정지되다시피 합니다.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뭐 절대적으로 사실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이게 어떤 관념체계를 우리가 보통 시대정신이라고 부르죠. 뭐 되게 독일어로 유명하게 사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사이트가이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정신과 영향을 당연히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이 과학 활동하고 시대정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한테 일방적으로 과학활동 영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활동을 통해서 시대정신이 변해나가고 영향을 당연히 주는 거죠. 그렇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쿤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이 과학의 활동이라는 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나눌 수가 있다. 한 가지는 정상과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상과학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패러다임, 주어진 패러다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본보기를 통해서 그냥 본보기를 갖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연습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연습 문제 풀듯이 똑같이 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수능 같은 공부할 때 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고 그걸 풀어보면 나머지 다른 문제도 비슷하게 풀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별게 아니라 정상과학. 그런데 때로는 이른바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혁명.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혁명, revolution,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규범, 패러다임, 이 본보기 자체를 바꾼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연습 문제, 예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원찮다. 예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과학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보면은 대개 정상과학이라는 걸 쭉 하다가 그러니까 주어진 본보기, 주어진 예제를 갖고 그냥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본보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또 새로운 본보기를 갖고 또 한참 하다가 또 뭐 때로는 기록을 바꾸게 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보통 저렇게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는 네. 뭐 한두 명의 천재적인 과학자가
튀어나와서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면서 사실은 그렇지만 뭐 갑자기 천재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시 말하면 이런 예제 본보기로 안 되는 문제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본보기로 못 풀겠다. 새로운 본보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가 쌓이는 건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쭉 쌓아온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재라는 사람이, 이거 본보기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과학혁명에 해당하는 시기나 아니면 그런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있었죠. 예. 물론 이제 뭐 그거는 앞으로 아마 제가 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이 역시 뉴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그러고 나서 뭐 아주 많은 물리학자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그 뉴턴이 만들어낸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뉴턴이 만들어낸 그런 물리학 체계, 우리가 그걸 보통 뭐 고전 역학이라 부르고 조금 더 그걸 확장한 걸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뭔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어낸 거가 뭐 잘 알다시피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거는 역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바꾼 건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뉴턴보다 더 전에 우리 대개 이런 그 본보기를 바꾼 과학혁명이라고 생각한 거지 효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누굴 생각하냐면 바로 코페르니쿠스를 생각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 뭐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죠? 왜 그런지 하면 그 전까지는 중세 우리가 천체에 대한 이해가 종교가 이른바 이제 천주교죠. 가톨릭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지구가 중심이고 하느님이 창조한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위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거꾸로 해가 중심에 있고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고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게 지구가 중심이라는 건 사실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거의 중심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깨우쳐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1차 인간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는 뭐라고 생각이 될까? 2차 인간에 대한 혁명. 인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혁명, 과학혁명. 인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혁명. 1차를 보통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 생각을 하면 2차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2차는 아마도 다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이 아시다시피 그 진화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진화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나면 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어떤 변이든 살아남고 어떤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도태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걸 통해서 인간도 결국은 이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인간의 종이 생겨난 거다. 생각을 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원숭이나 아니면 저기 무슨 강아지나 아니면 저기 물고기나 인간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인간이 더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1차 혁명이라고 하면은 2차 혁명은 거기서 사는 지구에서 사는 특별할 거 없는 지구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도 역시 생태계에서 생명 현상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또 두 번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다가 서양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의 변화라고. 맞습니다. 동아시아는 애당초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평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 근데 3차 혁명도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런 인간에 AI. 대한 인식의 변화. AI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지고. 너무 어디 갔어요? 네. 아니, 연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연관될 수 있는데. 3차 혁명은 대개 프로이트 얘기하죠. 시그문드 프로이트.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인간의 사고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철저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완전 인간은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인간도 무슨 에고, 슈퍼에고가 아니라 말하자면 리비도, 이드 이런 게 있어서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아주 보면 사실 인간이라는 게
별볼을 없는 거구나, 이 사고란 게. 뭐 그런 지적을 한 거죠, 사실은. 요새 오늘날 이러한 일 보면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혀 이성적이, 전혀. 합리적이 볼 수 없죠. 오히려 반대의 영향이 훨씬 더 커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물리학의 관점에서 좀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복잡계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할 수 있어서 좀 나중에.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뒤에 가서 왜 그런가, 인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를 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뭐 우리나라야 뭐 소수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데모크라시가 이디오크라시로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라는 게 미국의 역사에다가 더하기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넘어가게 됐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거라 볼 수가 있고, 우리 동아시아의 생각은 원래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너무 동아시아가 서구의 뭐 사상적인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물리학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물리학은 다 서구에서 나온 거니까 서구 사상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21세기 물리학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의 사상에서 그 기초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뒤로 밀어두신 게 굉장히 많아서. 아니, 그래서 제가 참 고민스러운데,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들이고 흥미롭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논리적인 단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물리학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복잡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까지 물리학은 서구 사상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우리가 물리학 중에 이제 복잡계라는 그런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서구 사상보다는 동아시아 사상에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은 복잡계를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동안 이제 발전해온 물리학의 예를 들면 고전 물리학과 근대 물리학, 우리가 뭐 상대성이나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사실. 하여튼 하면서 뭐 그때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고대에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기 썼듯이 우주라고 하는 거를 혼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카오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케이오스 이게 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겠죠. 왜냐하면 뭐 고대인이 봤었을 때 우주가 뭐 이렇게 그냥 뭐 하여튼 좀 알 수 없었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서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오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리스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혼돈이라는 거는 동아시아의 개념입니다. 한자 개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혼돈이라고 생각을 했죠. 동아시아에서. 네,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죠. 장자에 이제 아주 혼돈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류가 고대에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뭔가 이게 규칙적인 게 있구나. 혼돈스러운 게 아니라 완전히. 대표적인 게 행성계 운동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가 있고 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성이 해주위를 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운동이 굉장히 규칙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림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따라서 달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일에 행성계 운동이 마구잡이로 불규칙하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달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계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규칙적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근세가 되면서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구나 라는 걸, 그래서 카오스라는 것이 코스모스로 바뀌게 됩니다. 우주의 이름이, 우주는 코스모스다 라는 게 돼서 이게 뭔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뭐 가끔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코스모스라는 거에 이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자가 있죠. 코스메틱스. 네. 이게 같은 어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이제 뭐 되게 사람이,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자고 나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카오스해지니까 코스모트로 좀 바꿔주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바로.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따라서 우주는 뭔가 질서가 있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봄이 되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거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자연과학, 우리가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탐구할 수가 있구나. 이걸 예측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의 탄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에 유명한 말이 이제 피에르 라플라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뭐 그때는 이제 물리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수학자기도 하고 뭐 철학자기도 하고 뭐 모든 거 다 들어가죠. 사상가 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굉장히 알려져 있죠. 나한테 우주의 초기 조건을 알려달라. 그럼 나는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완벽하게 예측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말하자면 우주가 뭔가 이렇게 다 미래가 결정돼 있다.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었을 테니까 실제로는 우주가 앞으로는 앞날이 결정돼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그런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걸 우리가 보통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디터미니즘이라고 해서 결정론. 라플라스는 어차피 우리가 초기 조건을 모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큰 소리 빵빵. 그렇죠.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게 사실 라플라스가 그런 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나 우리가 초기전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을 강조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 뒤에 말을 무시하고 앞에만 생각해서 우주는 다 결정돼 있다. 이것만 강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보통 이거를 결정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정론.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맞다면은 우리가 앞이 다 결정돼 있죠. 우리가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게 인용돼서 파면될지 안 될지 이미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뭐 열심히 싸울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윤희라는 자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태여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다 결정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정되는 게 과연 그렇겠는가? 과연 그럴까? 그걸 믿으면 고생을 안 하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수능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다 결정이 돼 있는데 뭐 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정말 흥미로운 문제인데 이거는 자유의지, 우리가 과연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의지한 대로 생각한 대로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죠. 이거에 대한 건 정말 흥미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논의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아주 흥미로운 문제라서 뒤에 너무 이렇게 공수표를 많이 날리는 라플라스 한 말 중 이런 유명한 말도 있죠. 라플라스가 그 나폴레옹 프랑스 사람이니까 나폴레옹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한참 설명을 해주니까 그 고전역학을 그때 이제 뉴턴이 해서 그랬더니 나폴레옹의 답이 참 다 그렇다고 좋은데 거기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플라스 대답이 이 이론 체계에는 하느님이란 가설이 필요 없다 라고 답을 했다는 그런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위험한 말을 했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세기나 18세기에 가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고전역학이라는 이론 체계를 말인데 어떤 힘이 어떤 물체에 주어지면 어떤 대상에 힘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져서 그 물체의 운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생각이고 이걸 바로 식으로 쓰면 이런 식이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 아마 되게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F equal ma다. 네. 혹시 이런 표현을 많이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바꿔서 A는 F 나누기 M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 수학적으로 똑같죠. 네. 뭐 같잖아요. 수학적으로 같잖아요. 물론
굳이 이제 수학자 입장에서는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단 m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나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만 똑같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물리학의 의미에서는 둘이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미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제 m이라는 게 질량을 말하는 거고 a는 가속도를 말하는 건데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것이 바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힘의 말하자면 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물체의 질량의 m인 어떤 물체에 우리가 F라고 하는 힘이 거기 주어지면 힘을 받게 되면 A라고 하는 어떤 가속도가 생겨나고 그때 생겨난 가속도는 그 물체가 받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의 정의는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식과 이 식이 수학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의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보통 운동의 법칙이라고 흔히 이제 아마 물리학을 조금 배운 분들은 그렇게 아마 배웠을 수 있는 운동의 법칙. 그럴 때 사실은 이 식보다는 이 식이 더 적절한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더 맞는데 왜 항상 이렇게 쓰는지 제가 조금 좀 그 잘못되지 않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과학 활동과 시대 정신이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 어떻게 같이 가느냐 하면은 어떻게 같이 가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 과학 활동의 이런 문제는 그 펜을 다시 한번 찍으시면 돼요. 네. 이거 안 돼요. 아 이건 또 안 되죠. 지워버리면 네. 이상하네. 이미 선택이 파란색으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껐다가 한번 다시 해보시죠. 가운데 거 눌러서 다시 한번 누르면 네. 그 상태로.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로자면 이른바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이것이 뉴턴이죠. 뉴턴의 이제 운동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운동이란 말이 사실 운동하면 굉장히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운동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체조하고 무슨 축구하고 그런 운동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운동이라 말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운동이라 하지 말고 움직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움직임. 움직임의 변화죠. 움직임의 변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요 당시의 시대 정신이 요때 요 부분 시대 정신이 사실은 이성주의 그러니까 어떤 합리론이라고 말하죠. 이게 레셔널리즘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예술에서는 고전주의라고 말하는 그거하고 사실 상당히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주의 하면 이제 여러 철학자들이 아마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서구의 핵심인 사람들. 그런 거 하면 고전주의 하면 우리가 문예에서 그러니까 문화 예술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음악 같으면 고전주의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역시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라든가 하이든 그리고 이제 최고로 올라간 거야 아마 베토벤 보통 베토벤 이제 바로 다음을 이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모차르트 음악을 보면 상당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 짜여져 있거든요. 상당히 잘 짜여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말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딱 그야말로 이렇게 상당히 이성적인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없애죠? 이거를 좀 일로 옮길 수 당겨 오시면 돼요. 그냥 가운데 잡고, 네. 또 지금 이렇게 예. 지우개는 그냥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건 이제 에너지가 뭔가 하는 건 뒤에서 자세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너지라는 게 특별한 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뭔가 형태가 다양한 것 같거든요. 많이 들어보시겠습니다만 무슨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등 화학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옷을 열심히 갈아입을 수 있는 거죠. 에너지라는 건 실체는 하나일 텐데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이런 옷 입고 다른 옷 입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면서 굉장히 불변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 따라서 생겨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라 이런 뜻인데 다만 옷만 갈아입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거 힘이 있으면 딱 운동이 여기 맞춰 딱 생기다. 이건 굉장히 기계적이잖아요. 뭔가 기계적이고 정말 딱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 딱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에너지라는 거는 아주 자유롭잖아요. 뭔가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옷을 마구 갈아입으면서 그러면서 또 변하지 전체로 불변이니까 뭐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른바 예술 문예사주에서 특히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거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의 예를 들면 낭만주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베토벤 이후로부터 다 낭만주의 많이 넘어갔죠. 뭐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좀 예, 뭐 쇼팽하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쇼팽 무슨 뭐 브람스 뭐 등등등 뭐 다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네. 저게 물리학계에서 저런 그 인식의 변화가 네. 이게 다른 분야, 그러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아니면 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이 생각이 바뀔 만한 왜 그렇죠. 세계적인 발명할 때 네. 적어도 3명이 동시에 발명한다고 하잖아요. 전기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게 바뀌어서 저렇게 되는 건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제가 뒤에 가서 그것도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적어놔야겠다. 뭐냐면은 그건 뭐냐면요. 예.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하고 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네. 아주 결정적인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뒤에 가서 그 사실 이제 여기가 아니라 생명현상, 그러니까 생명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술 문제를 다룰 때인데 사현상하고 기술 다룰 때 사실 그건 한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정확히 그거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뭐 그런 단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은. 인과가 있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의미에서는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인과관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것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직접적인 인과관계 같이 느껴지는 것도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과학과 예술 관계에서. 그건 방금 좀 이따 곧 말씀드리죠. 네. 적당히 뭐 이렇게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가기 참 힘드네요. 저기 최영민 감독이 계셔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 물리학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전 물리학이 뭔가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지금 말만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뉴턴의 고전 역학과 그 다음에 뭐 막스웰이라는 사람의 전자기학, 고전 전자기 이론, 전자기학 그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고전 물리학이 완전 완성이 돼서 이건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 근세 질서 우리가 말하는 되게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완전히 보면, 물론 서구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철학, 그러니까 인문학 사조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 사실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사실을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학에서 아주 잘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그런 시대 정신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론이 여기 완전히 이렇게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중심 사상이 되는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뿐만 아니라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뭐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오기스트 콩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기스트 콩트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 학문을 뭐라 불렀냐면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피지크 소셜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지크 소셜. 프랑스 말로,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그냥 사회 물리학이다. 이게 피직스. 영어로 하면 소셜 피직스죠. 그러니까 사회 물리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현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물리학처럼 여기 뭐 이게 완전히 고전 물리 완성이 되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물리학처럼 물리학의 방법을 하고 물리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사회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 물리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사회학을 처음으로 창시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칼 마르크스가 또 등장을 해서 우리 역사라는 것도 역시는 사실 이렇게 칼 마르크스의 이 역사의 인식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거 완전히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돼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된다면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가 타도가 되고 공산주의로 간다. 이것이 필연이다. 이게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그문드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는 여기서 이제 인간의 이해도 역시 이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왜 이게 하나가 안 떴네, 이상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게 먼저 떴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분이 이제 여기 이 시대 정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스피노자하고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제 두 사람이 저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근세 데카르트 이후에 사실 뭐 칸트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그런 사상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뭐 프랑스나 이제 영국에서 자 그런데 이 두 분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뒤에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때 아마 상세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제가 특별히 스피노자 휴물 얘기를 들었냐면 그 당시 어떤 뭐랄까 사상의 시대 정신의 주류하고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주류는 사실 이쪽에 보면 여기 다 왔지만 결정론적인 사고 뭐 이런 거고 사실 상당히 뭔가 좀 이성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였는데 물론 이제 영국은 우리가 보통 경험론을 보통 얘기를 하죠. 경험주의.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거기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이제 주 그런 정신이었는데 스피노자는 상당히 그때 이미 좀 달랐거든요. 그냥 이단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배척도 받았고 그랬었죠. 사실은 주류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긴 했는데 요새 와서야 21세기 와서야 새로운 조명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특히 이제 복잡계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스피노자의 사상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사상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특히 이제 이온론의 관련 문제에서 물질과 정신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히 거기다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의 철학자니까 영국의 이른바 경험론, 존 럭크를 비롯한 경험론의 이제 그쪽에 주류 그쪽에 이제 주류긴 하지만 이점 상당히 좀 특이한 생각들을 해서 이 자아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휴미안 모자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휴무의 모자이크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굉장히 희한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저도 흥미로운 생각이고 이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뒤에 가서 기회가 될 때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우개를 지우개 한번 누르시고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올 누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알았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20세기로 들어오죠. 20세기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고전 물리학이 이제 19세기 말에 완성이 된 건데, 19세기 후반에 고전 물리학이 어떻게 됐느냐? 근세 질서가 그때 같이 갔었죠. 이거랑 같이 해서 자체 모순으로 우리가 좀 무너졌다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무너졌다는 말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만, 무너졌다는 게 완전히 엉망이 돼서 완전히 그냥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고, 이거의 한계가 딱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때 사실 시대 정신을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아주 유명한 니체인데, 니체가 사실 서구 정신에 그동안 서구의 기반이 됐던 정신을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강하게 얘기한 거죠. 서구사의 기반이라는 게 사실은 뭐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물리학을 만들어낸, 자연과학을 만들어낸 서구 정신의 기반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리스의 사상의 전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기독교, 뭐, 물론 주로 이제 캐톨릭이지만 하여튼 기독교 전통인데, 혹은 이제 헤브라이즘, 뭐 결국 이제 이스라엘, 뭐, 그쪽에, 유다의 그쪽 전통이 할 수 있겠는데,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다, 두 가지 다 완전히 이 무너뜨렸죠. 사실 니체의 사상은 두 가지 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해체한. 그리고 58도 슈팽글러라는 사람은 유명한 저서가 그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하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썼지만 뭐 영어로 흔히 Decline of the West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 이제 서구의 몰락.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바로 근세 질서가 같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 저서를 남겼죠. 이 슈팽글러라는 사람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인 게, 이 사람 생각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문명을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 문화를 기술하는 것이 이제 역사라고 보면은 그 문화라는 것도, 역사라는 것도 결국은 사실은 생명과 비슷하다. 그래서 태어나서 뭐 장성하다가 결국 나중에 죽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생명 현상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생각을. 하여튼 뭐 이 사람이 뭐 사실은 이제 니체도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이 뭘까요? 이제 독일 사람인데, 공통이란 말이 조금 너무 나간 얘기긴 하지만, 두 사람 다 남자다. 네? 남자다, 물론이고. 그건 너무나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나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나치였다는 게 아니라, 니체는 훨씬 더 죽었죠, 전에. 나치가 굉장히 아마 히틀러가 굉장히 니체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니체의 사상이. 왜냐면. 나치 사상의 기반이 돼버린 거죠. 니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죠. 왜냐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초인이라고 하는 니체의 사상의 위버멘슈라고 하는 거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슈팽글러는 사실은 그 나치를 지지했었죠. 원래.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사실 철회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한 게 아니구나. 처음 생각한 게 아니구나. 해서 물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무너졌다는 게 다 완전히 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완전히 틀린 얘기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걸 좀.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자체 모순 때문에 어떤 것이 등장했느냐 하는 건 바로 이른바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여기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가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걸 좀 더 수정해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하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존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여러 가지 본보기, 말하자면 예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예제를 보고 안 풀리게 됐다는 얘기죠. 안 풀리는 것이 자꾸 생겨나니까 예제가 잘못됐구나. 예제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업적이죠. 놀라운 업적이죠.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했을 때 비해서 서 있을 때 비해서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펜이 하나 있는데 이 펜이 여기서 지금 재면 예를 들어서 한 뭐 15cm일 텐데 근데 이것이 움직일 때 딱 우리가 재면은 예를 들면 10cm가 된다. 이런 굉장히 이상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시간이 느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했을 때 시간을 재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를 잴 때는 시간이 또 느려지게 된다. 그리고 또 질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펜을 하나 있어요. 펜이 가만히 정지했을 때 질량을 재면 예를 들어서 뭐 20g인데 이것이 움직일 때 재면 이게 30g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근데 이거 자체는 어려운 건 없죠. 왜 그런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해가 무슨 뜻인지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 결과의 결과가 뭔가가 우리가 이제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사실은. 왜 그런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질 에너지가 같다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E 이퀄 MC 제곱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수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E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고, M이라는 건 질량을 표현하는 거고, C라고 하는 거는 빛의 빠르기를 말합니다. C가 구체적으로 얼마냐면, C가, 2.9979 곱하기 10의 8제곱의 미터 퍼 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의 빛은 대략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대략.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 C에다가 3 곱하기,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3 곱하기 10의 8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제곱이죠. 이게 M이 조그맣더라도 E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만 바뀌어서 에너지로 바뀌면 엄청나게 큰 게 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러 가지 아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질량도 그 중에 좀 특별하지만 특별한 옷이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아주 튼튼 두꺼운 갑옷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철 갑옷.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건 에너지한 옷인데.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량을 조금 없애버리면 커다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옷을 갈아입게 해서. 이걸 이용하는 게 뭐냐? 바로 핵발전입니다. 핵에너지, 핵폭탄, 뭐 이런 게 다 이 식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승 이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기반을 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상승 이론이 말해주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죠. 시야와 공간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야와 공간이라는 것이 그 전까지 생각은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고 서로 완전히 무관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존재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뭐 3차원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이유가,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수학에서 배우셨으면, 공간 좌표를 배우셨으면, 뭐 X, Y, Z를 보통 표시해서 세 개의 자리표를 주면은 우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 같으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뭐 기차를 탄다고 하면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지점이냐 숫자 하나만 딱 주면은 기차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1차원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배를 만일 한다고 하면 저 태평양에 어디에 배가 있는데 배 위치를 주려고 하면 우리가 경도 위도를 딱 주면 되니까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이니까 X, Y 2개가 필요한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행기의 위치를 재겠다고 하면은 XY뿐만 아니라 높이가 고도 얼마인가 줘야 되니까 3개의 좌표가 필요한 거고, 자리표가. 우리가 그걸 3차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로는 공간이 3차원이고 3차원, 이른바 3개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은 그냥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가는, 그냥 하나로 가니까 뭐 굳이 말하면 한 가지니까 하나니까 그냥 1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서로 별개 무관한 거다.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해 온 것이 그동안의 생각이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생각, 19세기 말까지 이른바 고전 물리학의 생각이죠. 여기에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 시야와 공간은 서로 얽혀 있다. 무관한 게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무관하게 얽혀 있어서 이른바 사천이 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시야와 공간을 합쳤으니까 시공간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영어로는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타임. 공간이 스페이스고 시간이 타임이니까 뭐 공시간이 됐죠. 공시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보다 시공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서구에서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동아시아는 어떨까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미리 컨닝을 하면은, 동아시아에서 이런 개념이 있죠. 한자인데 우주입니다. 우주란 개념이 우주란 개념이 바로 4차원 시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수이라는 얘기인데, 동아시아에서 우주란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죠. 아주 오래해서 그 전한 시대에 아마 회남자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몇천 년 전이죠. 근데 여기 우가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간. 우주는 뭐냐? 이게 바로 시간의 뜻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건 사실 곧바로 바로 스페이스 타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라는 건 바로 시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공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평하지 않고 우리가 만일에 2차원의 면을 보시면 면이라는 게 이게 평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구부려서 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4차원의 시공간, 3차원의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3차원 공간이 꼭 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고 좀 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3차원의 공간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린다는 건 2차원에 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면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만 상상을 해서 3차원의 공간이 평평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굽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시공간이 이게 굽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굽을 수 있는데 이게 굽게 되면은 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어떤 그 힘이 존재하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중력인데 중력이 존재하면 시공간이 굽게 되고 그렇게 굽어 있는 시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굽음에 맞춰서 물체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역시 물체의 힘과 운동하고 이 시공간의 굽음과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말이 좀 너무나 이렇게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상승 이론을 좀 공부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게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처음에 이제 웜홀을 외계인인지 뭔지가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웜홀 근처에 가니까 그 캐릭터 한 명이 질문을 해요. 웜홀인데, 그러니까 홀인데 구멍인데 왜 동그란 구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이게 평면에서는 2차원에서는 구멍은 뻥 뚫린 그냥 홀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3차원의 구멍은 구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도 그게 잘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릴수록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사실 2차원밖에 모릅니다. 사실은 2차원에서 그려 보니까 2차원에서 우리가 3차원 그림 그리려면 억지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육면체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억지로 그리는데 이게 입체를 말하는 건지 그냥 진짜 2차원에서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미술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이 시공간과의 상세론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나중에 예술을 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블랙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블랙홀이라는 게 검정 구멍이 존재해야 웜홀은 이제 벌레 구멍인데 벌레 구멍이 의미가 있는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4차원의 시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를 뒤에 가서 예술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상화하는 방법을. 그때 조금 기다리시면. 인터스텔라 영화 만들면서 킵송 교수인가? 그분 이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실제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는 거를 어떻게 그릴까 했는데 그걸 이제 그때까지는 실제로 관측을 못했으니까 그 모양이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사방이 다 구멍인데잖아요. 그렇죠. 다 사방이 다 구멍인데 거기에 여기도 주변에 띠처럼 거기 빨려 들어가는 물체들의 마지막 정보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예상해서 그렸는데 실제로 그 후에 인터스텔라 영화 나온 후에 관측을 해서 만든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홀 관측했다고 그러니까 뭐 보기 따라 다른데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한 거거든요. 사실은 관측했다는 건 블랙 직접 관측한 게 아니라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한 거라서 뭐 하여튼 좀 살짝 머릿속에 그리기 힘든 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어떤 싱귤러리티, 그러니까 특이점인 건데 공간의 특이점인 거니까 제가 생각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걸 2차원으로 잠시 생각을 하고 2차원에서 그리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 그린 거에 2차원 모양을 갖고 이거를 더 이제 차원을 높여서 그냥 머릿속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래야 될지. 왜냐하면 그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예술에서 이제 상승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의 핵심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큐비즘, 입체파, 뭐 입체주의라는 거고 잘 아시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슈프라마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뭐 절대주의라고 하는데 전 번역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에서 굉장히 다른 식으로 정반대식으로 형상을 하거든요. 4차원이라는 거를. 네, 그걸 보시면, 그러니까 그 형상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참 높이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그 경우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건 좀 보시면, 이건 사실 예술할 때 나올 건데, 하여튼, 조금만 하여튼 더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상식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양자역학은 상식론보다 더 좀 과격해서 혁명이라서, 이거는 이제 시공간 개념을 좀 바꾸자는 건데, 시공간이라는 게 거기 있고, 거기 위에서 어떤 물체들의 뭐 현상들이 일어난다,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자는 거였지만, 이거는 양자역학은 서술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자는 겁니다. 그 전에 고전 물리학하고 달리.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상태라는 것이 그냥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추상 공간을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인데, 그 전까지 고전 물리학에서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상태가 뭐냐 하는 건 그 물체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뭘 던졌었을 때 이 던진 공이 날아가는 그런 그 이른바 궤적 이런 그 자리끼를 봤었으면 어떤 순간마다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이 어떤 속도 움직이냐를 보면은 나중에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 상태인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않고 그게 상태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릴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 하는 건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퀀텀 인터피어런스, 그리고 또 양자 얽힘 이런 현상들이고, 이런 현상들이 뭔가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뒤에 가서 양자학을 제가 제대로 정확하고 자세하고 깊이 있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무슨 뭐 겹실틈 실험이니 EPR라는 건 아인슈타인, 포도스키, 로젠 세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아인슈타인은 그 양자역학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슈레딩거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고양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지만 하여튼. 이중슬릿 실험을 겹실틈이라고 쓰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이게 영어로는 더블 슬릿이거든요. 네. 더블 슬릿. 그래서 그러니까 슬릿을 우리말로 하면 딱 쉴틈이기 때문에 쉴틈.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거는 두 개라는 얘기니까 겹으로 있다. 겹실틈. 이건 뭐 제 멋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용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뭐 사실은 서구에서 들어온 용어가 대부분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동안은 많은 경우에 이제 한자어를 썼는데, 한자어라는 건 대부분 다 일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일본 말인데, 우리가 일본 말을 뭐 지금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 말을 쓰느냐. 그래서 우리말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에 한국물리학회에서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말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용어죠. 근데 물론 이제, 근데 대부분은 대중들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도 사실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나 뭐 이럴 때 이제 물리를 뭐 좀 배우게 되면은 그때 이런 용어를 써야 될 텐데, 그렇죠. 그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떤 용어를 써 있냐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이른바 교육부의 편수 자료에 입각이 쓰게 돼 있는데, 편수 자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편수를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걸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편수 자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리학 용어를 누가 가장 적당히 잘 만들어야 될까 하는 건 당연히 물리학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용어들을 갖고 편수자가 바뀌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겠죠, 아마. 근데 뭐 아무래도 관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사실 이게 물리학계에서도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것이 이제 뭐 그걸 또 뭐 좀 물리학자 분들 중에 그걸 또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쓰던 것이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게 이고 갑자기 바꾸려니까 힘들죠, 사실은.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새롭게 바꾼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바꾼 용어를 굉장히 많이 바꿔서 우리말을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다시 좀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물리학계에서 그래도 반 정도는 아직 살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주도해서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 저라서. 아니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겹은 그래도 익숙한데 쉴틈이란 말을 우리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좀 난해하게 느껴지지 않나. 아이러니한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염통이라고 그러면 이상한가? 염통? 아니요, 그건 익숙하죠 그래도. 익숙하세요? 네. 요새 염통이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염통하면은 이게 우리가 가서 거기 고깃집 가서 구워 먹을 때 구워 먹는 게 염통이고 우리 사람 거는 심장이다. 이렇게 보통 돼 있는 것 같아요. 콩팥, 허파,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우리야 좋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 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이게 한자어, 요새 가서 한자어보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영어를 그냥 갖다 쓰는 게 하도 그냥 일상이 돼버렸는데 그냥 술릿을 그냥 쓰는 거죠. 술릿. 예를 들어서 술릿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것이 왜 저는 좀 문제일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인문학 얘기를 할 때, 과학과 인문학 얘기할 때 그때 문화 언어의 문제를 우리가 이 과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 하는 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언어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데.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애플에서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제품 아이폰 15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이폰 15 토파복이란 말을 썼어요. 아, 토파복이. 네, 토파복이란 말을 썼는데 아무도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미국 회사인 애플이 알려주는 말이 이게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다라는 그렇죠. 한국 고유어다라고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제 좀 벙찐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안타까워서 우리말 교육이 너무 좀 잘 안 돼 있다 생각이 들어 저는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우리말을 좀 쓰는데 이 문제를 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문화와 언어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제가 몇 해 전에 한글날 맞아서 한글 문화연대, 한글학회가 후원하고 한글문화연대가 주최하는 데 가서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한글 용어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뒤에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자, 이 양자역학이 굉장히 제일 이상한 것이 이상한 정말 수기획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측정을 하면, 측정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이게 관측을 해서 보는 게 측정이죠, 사실. 측정을 하면 측정이 대상의 존재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그냥 여기 가만히 있을 때하고 내가 이걸 쳐다볼 때 이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심각하게 말하면 정말. 그래서 이거는 대상의 존재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이 밤하늘에 달이 있는데 그래서 달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쳐다본다는 게 측정인데 쳐다보지 않으면 달이 없다는 얘기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라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남겼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생각은 당연히 존재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서구 사상의 형이상학의 근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일로 오면서 보면은 오히려 존재론보다 이게 존재론과 인식론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맺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인식론에 더 접근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이 문제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것이 사실은, 문예사주에서는 바로 근대주의, 우리가 이른바 마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근대주의하고 같이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이 근대란 말 여기 썼는데 이 근대란 말이 우리가 모던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현대라고도 많이 하는데 사실 현대라 번역하면 현대란 말은 지금을 말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모더니즘이라는 건 분명히 20세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대주의란 말이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근대성, 뭐 근대주의, 모더니티. 그래서 20세기의 물리학은 보통 이걸 흔히 현대 물리학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근대 물리학이라는 게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같이 갈 거다 생각을 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21세기 물리학을 얘기하는 걸로 하겠고, 그래서 모더니즘 얘기는 뒤에 가서 아주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냥 되죠.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이 되면 우리가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확립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이런 방법이, 여기 핵심은 바로 여기 썼었지만,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문제, 여기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열역학 둘째 법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흔히 제2법칙 한자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뭐 말하자면 저절로 감소할 수는 없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이건 바로 못되짚기란 말은 우리말 뭐냐면 한자어로 말하면 비가역, 그 뒤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되짚을 수 없다. 되짚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쉽게 말하면 시간이 다시 과거로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미래로 이렇게 앞으로만 가지 시간이 과연 가는 거냐 하는 건 정말 흥미로운 문제인데, 그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과 우주에서. 시간 비대칭이라는 얘기죠. 비대칭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와 미래가 우리가 공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 사실 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 생각 차이가 없으니까 대칭이라 말할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미래와 과거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뭐, 저는 이렇게 계속 늙어만 가지 다시 젊어질 수가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걸 보통 시간 비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이런 것이 다 여기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고, 여기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전에는 대상 자체의 성격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관점을 보면서 특히 정보라는 개념이 여기 정보라는 엔트로피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대상 자체의 성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그 정보가 얼마나 우리한테 전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이거가 다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 대상의 정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중요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른바 혼돈, 카오스라는 것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카오스라는 게 다시 이제 그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오스라는 건 뭐냐면, 뒤에 자세히 말씀은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뭔가 조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걸 던져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근데 또 똑같이 던지면 똑같이 또 스트라이크가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던질 때 처음에 공에 어떤 위치에서 공에 어떤 속도를 주냐가 결정이 되면, 공의 운동은 이른바 뉴턴의 아까 말하는 고전역학, 즉 A는 M분의 F라고 하는 그 뉴턴의 운동의 법칙 혹은 움직임의 법칙에 기술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가 정확히 결정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 주사를 던진다. 제가 딱 던졌었을 때 어떻게 잘해갖고 하면은 이제 6이 딱 나왔어요. 그럼 또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는 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를 주고 던지면 또 6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해보시면 안 그런다는 거 다 아시죠? 아무래도 6이 안 나오거든요. 타짜가 타짜가 돼도 못 사기를 안 치면. 그러니까 1이 나오기도 하고, 뭐 4가 나오기도 하고, 뭐 제멋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제가 공을 던져서 돌 거덕이 맞추는 거나 주사에 던지는 거나 둘 다 똑같이 뉴턴의 이른바 움직임의 법칙에 의해서 기술된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공을 던져서 어디 맞추는 거는 제가 아무리 똑같이 던지려고 해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투수가 아무리 똑같이 던지려고 하더라도 뭐 처음에 공의 약간 위치가 조금 다를 테고 또 던진 속도도 조금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어디 맞을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달라지니까 저기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똑같이 스트라이크를 줄 수 있는 거죠. 조금 차이가 나지만. 스트라이크 존이 커가지고. 네, 존이 웬만큼 되니까. 존이 한 점이라면 못 맞춥니다. 그렇지만 존이 제법 되니까 따라서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사위는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똑같이 던지려고 하더라도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각도 좀 다르고 이렇게 치는 것도 다르고 속도도. 그런데 약간 조금의 차이가 여기 떨어지는 거가 어떻게 되냐.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걸 줄 수 있는 거거든요. 6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사위도 처음과 100% 완벽하게 똑같이 던지면 똑같이 6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아무리 똑같이 하려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기존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따라서 초기 민감하니까 초기존이 약간만 달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결정론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이 여기 결정론이라는 말이 우리가 초기 조건을 몰라서 그런 거지 초기 조건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결정된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지 사실은 결정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럴까요? 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실. 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적으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좀 잠깐 잊어버리시고 당분간은. 어쨌든. 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주사위죠. 네. 그 다음에 사실 근해 미는 것도, 근해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축축 밀으면 근해가 잘 될 것 같지만, 만일에 이걸 좀 규칙적으로 밀더라도, 그게 조건이 잘 맞은 근해 운동이 굉장히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빵 반죽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빵을 반죽할 때 어떻게 반죽하면 잘 섞일까 하는 이런 문제고, 가장 대표적인 날씨죠. 자,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식이란 거 아시죠? 일식, 계기 일식 이런 거. 일식을 하면 앞으로 일식이 몇 년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딱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체 운동이 굉장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규칙적이냐 하면은 바로 뉴턴의 고전력학으로 잘 표현되기 때문에, 기술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조건이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냐면 날씨는 결국 우리가 공기가 어떻게 순환하냐 문제거든요. 공기의 습도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순환해서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뉴턴의 고전역할 기술이 됩니다. 당연히. 기술되는 거니까 그러면 날씨란 것도 우리가 초기 조건이 다 주어지면 날씨도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날씨 예측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계기일식 우리가 100년 후도 정확히 예측하는데 날씨를 100년 예측하기는 커녕 1년 후도 커녕 일주일 후도 예측을 잘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이. 주사위랑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래서. 주사위처럼.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기후 문제하고 굉장히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후를 제가 이제 환경과 기후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때 왜 문제인가 이런 문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마치고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혼돈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혼돈과 질서가 핵심적인 개념이 된 거죠. 근데 혼돈과 질서의 문제라는 거는 혼돈이라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마구잡이 혼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서 혼돈이 사실 굉장히 같이 갑니다. 사실 둘이 서로 관련이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이중성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이다 말을 해서 이른바 서구 사상에서 보면 딱 변증법적인 그런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돈 속의 질서를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혼돈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정말 마구잡이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묘한 질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물 끓는 게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갑자기 좀 마음이 약간 급해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이 협동현상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무달갱이계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네. 한자어로는 하면 다체계라고 보통 말하는 다체계 혹은 다입자계.
그래서 이게 many particle system이라 보면 명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이 굉장히 많을 때 구성원 하나하나를 그냥 편의상 그냥 파티클이라고 부릅니다. 알갱이라고 부릅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구성원이 굉장히 많은 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대상. 우리가 그거를 무달갱이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생각하면 사회 안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알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 5천만의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을 보면 여기 컵에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이 물을 보시면 이 물안이라는 건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H2O라고 하는 분자, 물 분자죠. H2O. 수소 혼자 2개하고 산소 혼자 하나 결합한 H2O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안에 H2O 분자가 몇 개쯤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물어보셨는데 까먹었어요. 네, 또 까먹었죠. 여기 대략 제가 보기엔 한 10에 24, 그러니까 1수가 0을 24개 쓴 네. 그런 정도 개수의 H2O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하나하나 우리가 알갱이라고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런 알갱이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무달갱이 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무달갱이 기에서는 알갱이들이, 즉 그런 구성원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구성원 사이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서로 당연히 작용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 물에서도 H2O 분자끼리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어떤 집단 성질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집단 성질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 성질 혹은 이 물 전체 성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을 우리가 굉장히 식히면 점점 차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얼음. 그러니까 이 얼음이나 물이나 결국은 이제 이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똑같이 H2O라는 분자들인데, 그런 분자들이 지멋대로 하나하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만 그런 분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묘하게 어떨 때는 물이 되지만 어떨 때는 얼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얼음이냐 물이냐 하는 전체 성질을 우리가 집단 성질이라고 부르고, 그런 집단 성질이라는 걸 없었던 게 생겨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떠오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emergence라는 거죠. 떠오름이 또 이상하게 들리시면은 한자어로는 보통 창발이라고 하는데 창발. 전 창발이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emergence 하면 저는 떠오름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거죠, 이런 성질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런 집단 성질이 떠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서가 생긴, 혹은 상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얼음이 된다든가 하는 거, 혹은 수증기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상전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집단 성질을 보여주는 거고, 생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세포를 생각해보면 세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든가 다 분자들이죠. DNA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 분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 그러니까 이온들 굉장히 많은 걸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의 구성원을 보면 이거는 생명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전혀. 그냥 분자들이죠. 네. 단백질은 생명 아니죠. 그냥 분자입니다. 분자 굉장히 좀 큰 분자지.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수가 모여서 세포라는 집단을 만들면 그들끼리 아주 묘한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현상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 성질이 바로 떠오르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이머전스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 어떤 집단고. 요새 참 이상한 집단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혼자 있다면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때를 져갖고 굉장히 많은 수가 모이게 되면 그들끼리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서 무슨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제는 신기한 두 대를 봤어요. 네, 무슨. 국민의힘 안에서 네. 한동훈을 욕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한동훈을 개딸이라고 하고,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 꼬붕이라고 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사람들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그게 바로 복잡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잡계로서. 나중에 사연상을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라는 게 반드시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다.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집단 성질이 떠오르기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생명이라 물론 놀라운 성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환원주의라고 말하는데, 환원론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전체 성질을 알려고 하면 부분 하나하나의 성질만 알면 전체 성질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물이 얼음이 되는 거 이런 거 알려고 하면 H2O 분자 하나하나만 알아갖고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 집단의 성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이라든가 인신운의 환원, 뭐 환원주의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폭넓은 말로 쓰기 때문에 뭐 꼭 무슨 뭐 속성이라든가 인식만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 어떤 존재론적인 환원이냐, 인신론적인 환원이냐, 방법론적인 환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서 뭐 조금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뒤에 가서 철학적인 우리가 이제 관찰, 이제 자연과학의 철학적인 그런 그 연관을 얘기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면은. 그래서, 네, 이거 지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 이 당시 시대 정신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 20세기 후반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탈근대주의라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 포스트의 의미가 뭐 탈이라고 한 건 나간다는 얘기인데 꼭 나간다는 의미지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트란 말이 그 뒤라는 얘기인데 다음이라는 얘기라서 저는 탈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혼동스러워서 다음 근대주의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다음 근대주의 뭐 포스트 여기 흥미로운 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의 모더니즘이냐, 아까 이제 근대성 얘기했을 때 근대성의 이후냐, 아니면 포스트 모던의 여기다가 이즘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후속이냐, 다음이냐, 아니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즘이냐, 어떤 그런 생각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보면은 사실 예술사주에서 이 문제는 사실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죠. 사실 예술사주에서는 너무나 근대성이라는 것이 보통 예술에서 말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너무나 이제 이성 중심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거기에 대한 좀 반작용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근데 그러고 나중에 이제 철학에서는 사실 조금 다른데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그러니까 다음 구조주의 뭐 이 문제와 관련이 있고 여기에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게 신유물주의, 요새 와서 뉴 머티리얼리즘, 그러니까 신유물론이라고 하죠. 신유물주의하고 그쪽으로 이제 관련이 좀 맺어지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는. 그런데 이제 아주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음 근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거 굉장히 좀 이상해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조롱을 한 그런 논문이 하나 나왔었죠. 굉장히 유명한 건데, 물리학자 한 사람이 좀 뭐랄까, 좀 장난스럽다 할까, 좀 철없다고 할까, 그러한 소칼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한 사람이 이상한 제목을 갖고 논문을 써갖고 이렇게 이쪽에 인문학 학술지에 보냈는데, 어쨌든 그게 저건 게재가 됐거든요.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다음에 이게 완전히 엉터리로 쓴 거다, 아무렇게나 쓴 거다, 이런 거를 밝혀갖고 아주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지적인 사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밝힌 그런 책을 또 냈는데, 여기 대해서 뒤에 가서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화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화에서, 네. 그림에서요. 네, 그림에서도 그런 사기를 한번 쳤었어요. 네. 하여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말이 많은 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저는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져서 이제 현재죠. 지금 현재 21세기. 여기서 바로 이제 복잡성이라든가 복잡계라는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뭔가 질서 정연하냐 아니면 무질서하냐 이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질서가 정연하냐 아니면 무질서하냐는 다 우리가 보면 간단합니다. 이제 기술하기가 간단하게 기술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우리가 보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은 뭐 때로는 질서정연한 것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물리세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런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이걸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이 한마디 말하면 뭐냐면 뭔가 변이성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복잡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변성이 크다는 거를 복잡성이라고 부르고, 뭐 대표적인 게 풍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 경관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히 질서정연하지 않죠. 그렇지만 또 완전히 또 마구잡이로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나 들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침에 이제 뭐 학생 같으면 학교를 가겠고 뭐 직장인 같으면 직장 갈 텐데 학교나 직장을 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나 이거죠. 아침에. 혹시 뭐 길 잃어버린 적이 없는가 해서. 없어요. 여기 오실 때. 그러니까 같은데. 대개는 없죠. 물론 뭐 그 전날 뭐 만취해서 아침에도 술이 안 깼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집과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질서정연하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다 바둑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둑판으로 돼 있어서 바둑판이고 길이 다 건물들 다 똑같이 뭐 직립면체 다 똑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딱 있고 모든 게 다. 그러면 과연 길을 찾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둑판이죠. 길도 다 바둑판 다 똑같이 있고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모퉁이마다 다 똑같고 건물도 다 똑같고. 그럼 우로 몇 칸, 좌로 몇 칸 이렇게 세 가지가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네. 못 찾을 겁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무질서하다면,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뭐 좀 비유가 그렇지만 뭐 쓰레기장처럼 모든 게 다 완전히 뒤죽박죽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떨까요? 길이건 건물이건 모든 게 다 뒤죽박죽 완전히 뒤섞여 있다면 역시 못 찾겠죠.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 우리가 뭐 보면은 이제 집과 직장 사이가 보면은 뭐 완전히 질서 정연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무질서하게 섞여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되게 이렇게 적절하게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죠. 뭔가 질서와 문제 경계에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적절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이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 정연하거나 완전히 무질서하면 변이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계를 실제 공부할 때.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어쨌든 그거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복잡계라고 하는 거는 그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복잡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특별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전체 집단 성질로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구성원 하나의 성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건 핵심 재료가 뭐 쩔쩔매미라는 것이 핵심 재료인데 여기가 뭐 삼각관계 같은 건데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는 건 이런 쩔쩔매미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성원들이 다 전부 다 이해가 똑같아서 다 하나로 무조건 하나로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쩔쩔매미 이해상충해서 그렇기 때문에 변이성이 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변이 가능성이. 그래서 복잡성이라는 형질이 생겨나는 거고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을 보이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복잡기라 부르는 거죠. 영어로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기라 부르는 거고 이거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생명이라든가 특히 그다음에 사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 제가 이제 우리말로 썼는데 본보기 그 규범이라고 한 거를 우리말로 해서 밑보기 틀 하면 너무 이상한가요? 네, 규범 보통 규범이라는 거죠. 규범 혹은 뭐 본보기 규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이슈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잡계의 그 특성이란 게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결정론이란가 환원주의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고전 물리학하고 그다음에 근대 물리학까지가 핵심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결정론, 환원론인데 이 복잡계의 생각은 결정론이 아니라 뭔가 거꾸로 미결정론 그다음에 환원론이 아니라 뭔가 총체론 하나 봤는데 홀리즘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 부분을 봐서 전체 알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것이 21세기 사조 이게 우리가 사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시대 정신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유물주의라고 하는 이쪽하고 좀 맥락이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뒤에 이제 우리가 과학과 인문학의 얘기를 할 때 그때 아주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유물주의의 이 문제가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바로 이제 2장 남았는데 그냥 막 끝내버리면 좋겠죠. 네. 자, 일단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현상,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사실 자연과학의 사실 목표죠. 근데 그걸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현상이라는 게 있으면 그 현상을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현상을 그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을 보면 페노미나라고 하는 거고, 실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본체가 누메노였는데 여기서는 substance, 집스당, substanc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상을 일으키는 실체는 바로 우리가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자연과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영어로는 물질은 보통 matter라고 얘기하죠, matter. 그래서 현상의 실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이 뭐 모든 게 다 자연상인데 이 자연상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게 일어나냐 하는 거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로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걸 던지면 이게 날아가서 뭐 이렇게 날아 떨어지는 거는 이런 어떤 이것이 하나의 물질이고 또 지구도 물질인데 그 둘 사이에 뭐 중력이라 부르는 게 거기서 있어서 아주 그러한 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것도 말하자면 내가 말을 하면 공기 분자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나가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공기라고 하는 물질을 한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뭐라 그러냐? 이제 철학에서는 바로 물질주의라고 그러죠. 머티리얼리즘, 뭐 유물론. 보통 우리가 물질주의 말보다는 유물론이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모든 존재가 결국 물질에 기반한다는 생각이고, 이거 사실 여기 되면 용어가 굉장히 저도 참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유물론의 정반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마. 그러니까 정반대라면. 물질주의의 정반대. 유물론의 정반대가 아마도 서구 사상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이건 물질하고 물질의 반대가 서구 사상이 생각하면 뭐 정신일 테니까 그러면 정신주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심론이라고 불러는데 유물론, 유심론, 뭐 정신주의, 그러니까 뭐 영어로 쓰면 뭐 스피리추얼리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피리추얼리즘. 네, 그렇게 될 텐데 그거 보통 우리가 흔히 유물론의 반대를 많이 관념론이라 많이 부르거든요. 관념론. 관념론이라는 거는 사실 번역이 조금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영어로 뭐 서구어로 말하면 사실 아이디얼리즘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더 정확한 번역이죠. 관념론보다는 이상주의.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 관념론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 뭐 그냥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제가 철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그 철학자가 아닌 물리학자가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관념의 반대는 아마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이디얼리즘이라는 게 이데아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의 반대는 아마도 이데아의 반대가 뭐냐면 우리가 감각 경험이죠. 감각기가 받아들인 그 감각 경험이 이데아의 반대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디얼리즘의 반대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센슈얼리즘일 것 같아요. 감각주의. 감각에 의한 거라 이거죠. 이데아가 아니라 감각에 의한 거. 그러니까 글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관념론을 우리가 만약 이상주의라고 번역을 하면 이상주의. 네. 이상주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우리말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죠. 현실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주의 혹은 뭐 사실주의 하면 바로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용어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게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냐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머티리얼리즘이냐 무슨 뭐 스피리추얼리즘이냐 센슈얼리즘이냐 뭐 아이디얼리즘이냐 뭐 아니면 뭐 등등등 아니면 리얼리즘이냐 혹은 뭐 근데 리얼리즘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리얼리즘이라는 게 문예사조나 이럴 때 보면 그 사실주의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잘 철학에서는 리얼리즘을 우리가 보통 실제론이라고 번역하면 실제론 또 굉장히 좀 다른 의미거든요. 실제론 또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른 의미여서 실존의 반대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아마도 그 실제론이라는 건 이런 거 다 실체한다는 생각인데 뭔가 실체한다. 반대 생각은 뭐겠습니까? 실체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그런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거지 실체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네. 그 반대는 우리가 보통 흔히 뭐 명목론이라고 부르죠. 혹은 유명론. 노미널리즘이죠. 노미널리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하여튼 좀 저는 그 용어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냥 그런데 이건 뭐냐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구성원 지금 말하는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 요소들 구성원들이 있고 그들 사이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모든 현상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보통 흔히 뭐라 부르냐면 물질주의인데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물리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리주의. 피지컬리즘, 물리주의.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생각을 보통 이렇게 흔히 부르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현상은 우리가 이걸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현상은 다 우리가 물리학으로 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걸 강한 물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물리주의. 근데 그런 이제 강한 물리주의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리학자 중에. 모든 건 다 물리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물리학만 하면 된다. 이런 필요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이게 강한 물리주의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강한 물리주의는 강한 환원주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다른 생각이죠. 저는 약한 의미의 물리주의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어떤 조약돌 우리가 던지면은 포물선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거 왜 그러냐는 건 조약돌하고 지구사의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조약돌이라는 거하고 지구가 구성원들인 거죠. 그 상황에서 구성원들이고, 요 사이의 상호작용이 뭐냐? 그게 바로 중력이 바로 상호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기술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조약돌이가 단단하거나 또 빛깔이 약간 조약돌이 하얀가요? 아니면 또 약간 윤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는 거는 그럴 때는 조약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뭐냐면 바로 그걸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거든요. 조약돌을 이루는 원자 분자들이 걔네들하고 그다음에 빛하고의 상호작용이 돼. 그런 것들이 구성원이고 걔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자기력이라는 상호작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성질들이 생겨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 말을 내 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리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물리주의는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이런 입장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물리과학이라는 거거든요. 물리과학이 물리학만 말하는 게 아니라 physical science라고 해서 물리학, 화학, 천문학 이런 걸 다 나타냅니다.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면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체, 우리 몸 같은 생명체도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는 거 보면 세포를 보면 다 분자들이니까 결국 분자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온들이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사회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 사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은 개인, 한 사람이 구성원이고 그들 다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하면은 이런 관점을 봤었을 때 물리과학의 창시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이런 생각, 생명의 창시자라 보기는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한 사람은 놀랍게도 데카르트입니다. 사실 유명한 데카르트가 바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데카르트 철저한 이성주의자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생명상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런 생각으로 한 사람의 가장 잘 알진 사람은 바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토마스 홉스. 그래서 홉스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이런 생각이죠. 홉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홉스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기계론적인 유물론이라서 사회 현상도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 썼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환원적이죠. 그래서 원자들의 구성 요소가 갖고 우리가 물질이 되듯이 사회란 것도 철저하게 원자처럼 하나하나가 원자 같은 거다. 하나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구성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명이나 사회도 다 하나의 기계처럼 본 겁니다. 이 홉스의 생각은. 네.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드는데, 홉스의 저서 중에 유명한 저서가 있지 않습니까?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 네. 그 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원래 이름은. 이렇게 길어요. 네. Leviathan ove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이렇게 굉장히 긴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1200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 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실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인간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끔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존하고 생존을 하려면은 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벨룸 옴니니움 컨트라 옴네스에서 이렇게 뭐라고 번역하죠 우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렇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를 이뤄서 생존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완전 위임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바로 리바이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홉스의 생각은 개인이 모두 살리는다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전체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다 기계 같은 거니까 모든 게 다 결정론적인 거고, 뭐 그렇게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홉스의 생각은. 저는 이거에 이렇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바로 저는 그거를 이제 논의를 아주 깊이 있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 나중에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기스트 콩트라는 사람이 사회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예, 사회물리학이라고 불렀다는 거. 여기 뭐 듀리갱이라든가 막스, 프로이트, 슈팽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현상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게 모조리 다 고전 물리학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다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건 고전 물리학의 원래가 결정론, 뭐 환원론, 기계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현상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근대에 오면서 고전적인 물질이라는 개념이 근대로 오면서 에너지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건 에너지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마당, 한자어로는 장이라 그러죠. 뭐 중력장, 뭐 전기장 혹시 들어보셨으면 그런 뜻입니다. 장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당이거든요. 마당. 영어로는 field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gravitational field 하면 중력장이라는 뜻입니다. 중력 마당. 그래서 이 마당이라는 게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당의 개념이 다른 에너지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고 물질보다 오히려 마당의 개념이 더 중요하게 된 그런 셈인데 이런 것이 뭐 이제 사실 물질과 시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갔기 때문에 마당이라는 건 시공간과 분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공간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근대까지고 현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뀌어서 정보라는 개념이 이제 핵심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너지에서 정보로.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근세까지는 물질, 근대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혹은 마당,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정보 개념이 핵심이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복잡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를.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편 지체계를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론 과학이니 뭐 이런 말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자연과학의 전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물리가 요새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물 물리가 요새 중요한 분야고 생명현상을 다루는, 그다음에 뭐 사회 물리도 물론 이 경제 물리도 있고 뭐 천체 물리, 화학 물리, 의학 물리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물리학의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고전역학이라든가 고전역학 양자역학을 합쳐갖고 우리가 동역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옛날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별개로 취급할 거냐 아니면 둘을 합쳐갖고 4차원 취급할 거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을 우리가 입자로 표상할 것이냐 파동 혹은 마당으로 표상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을. 그런가 하면 통계과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달개이게, 다시 말하면 구성원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대상을 다루는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런 동역과가 달리 구성원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집단을 다루기 때문에 뭔가 기술 방법이 달라지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엔트로피와 정보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걸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만 소개하면은 everything is particles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article란 말은 이제 알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동역학에서 입자로 취급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 Everything is fields. 이거는 이제 field라는 게 마당이라는 뜻이니까 마당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동 모형. 이거 대상을 파동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입자도 알갱이로 보지 않고. 즉, 에너지가 이거는 물질이 중심이고, 이거는 에너지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everything is information. 모든 거는 정보다. 이걸 다루는 방법이 바로 통계역학이고, 이런 말 한 사람이 이제 필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물리를 잘 몰랐을 때는 모든 게 입자인지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물리를 좀 알다 보니까 모든 건 마당이구나. 근데 물리를 정말 더 잘 알다 보니까 모든 거는 정보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잡계 핵심이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근세까지 물리학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근대 물리학이고, 이거는 현대 21세기 물리학이다라고 뭐 좀 말씀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흔히 이제 뭐 물리학의 분야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물질의 구성 단계나 대상에 따라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입자 물리, 입자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질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뭐 양성자, 중성자, 기본 입자들, 그런 걸 다룰 거냐, 아니면 원자 핵을 다룰 거냐, 핵. 이건 핵에는 이제 관련이 깊은 거죠. 아니면 원자 분자를 다룰 거냐, 아니면 이런 분자나 원자 아주 많은 수가 모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원자 분자가 모인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응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룰 거냐, 아니면 이제 특히 빛이 좀 특별하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 빛만 따로 다루는 분야가 있고, 뭐 플라즈마 유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액체나 기체 같은 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고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뤄서 보통 이런 정도로 물리학의 분야를 되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물리, 이런 특별한 물리로서 천체 물리, 이제 우주를 다루는 천체 뭐 우주를 다루는 천체 물리, 그다음에 생물 물리, 생명을 다루는 화학 물리, 뭐 의학 물리, 지구 물리, 경제 물리, 사회 물리 이런 등등이 있고, 이런 걸 모조리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체 강의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 하는 걸.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역시 천체 물리하고 생물 물리 아닐까요? 그다음에 뭐 경제, 사회 물리. 이런 게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통계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냥 잘 있고.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좀 그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이게. 길었죠. 네, 길어서 하여튼 뭐 좀 너무 길게, 그래서 둘로. 저희가 쪼개서. 쪼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혹시 뭐 혹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네. 이왕 드신 김에. 네. 저희가 이제 낮 시간에,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또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네. 못 들어오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리고 뭐 전혀 또 당연히 모르셨고, 이거 공부도 늦어서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 두 군데 채널에 나갔는데, 네. 원자력 안전과 미래랑 저희 채널이랑 두 군데 나갔는데, 합쳐서 한 160, 170분 정도가 많이 시청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교수님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랜 이제 교직 생활과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물리학자로서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고 싶다라는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하고 저는 더 탐사 때도 방송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식견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뭐 사회물리학, 그러니까 이게 인간도 하나의 그 물리학에서의 하나의 입자로도 볼 수 있고, 하나의 장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뭐 딱딱한 과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나눠보시고, 지금은 너무 이제 사회가 혼란한 와중이라 이런 거 크게 마음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정치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할 것인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나 해서 한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자 하는 거는, 뭐 사회 현상이 이러한 그 과학, 이런 물리학의 관점에서 모든 사회 현상을 완벽하게 다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기존에 이제 사회과학에서 사회 현상을 많이 다루고 전통적으로 많이 다뤄왔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이쪽 측면에서 주로 계속 봤는데, 이쪽 측면을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로 우리가 좀 총괄적 전체의 모습을 보는데 도움이 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약간 새로운 시각을 한번 봐보자는 거고, 이것이 모든 걸 다 뭐 포괄한다, 다 대체한다는 당연히 절대 아니고, 기존의 그런 관점하고 조금 새로운 물리학의 관점에 새롭게 보는 걸 한번 좀 합해갖고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자. 그래 그동안 특히 이제 이런 자연과학하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 너무나 분리돼서 너무나 이렇게 조각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뭐 그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금 더 21세기엔 조금 더 이걸 좀 더 본원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는 이런 자연과학적인 인식과 그다음에 사회과학,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인식이 조금 더 합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조각을 이어붙여서 좀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통합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필요하겠다.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덧붙이면 지금 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하고 좀 이상한 정말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교육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한 경험에서 보면 교육이란 게 참 뭔가 좀 적절하지 않게 좀 잘못된 이상적이 아닌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총칭해서 우리가 이 교육으로 결국 결부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꼭 누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쌓아가야 될 것인가. 저 첫 시간에 교양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고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쌓아가자.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좀 시도를 좀 해보고 모색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